그런 시대 정신을 이제 칠레에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상징했던 사람이 이 살바도르 아옌데라는 사람이에요. 지금 1908년에 태어나서 1973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정치가입니다. 아옌데 정치가.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원래 직업은 의사였고요. 이거는 1970년에 대통령 되고 나서 만년의 모습인데요. 원래는 이제 의사였어요. 의사였는데 젊었을 때가 그러니까 한 1930년대쯤이 이제 젊었을 때죠. 그때 막 대공황이 일어나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안 좋고 그럴 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상황이 안 좋으니까 파시스트, 히틀러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막 등장해갖고 원래 민주주의 체제였던 나라들도 갑자기 독재로 바뀌고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때 아엔데가 젊은 의사였는데 칠레에 이제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치료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정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에 따르면 의식화가 된 거예요. 좌파 이념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자가 됐어요. 이 가난한 사람들 치료를 못하고 있는 게 단순히 의학 기술이 모자라서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장 지금 의료 혜택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들한테 혜택을 주지 못하는, 그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체제에 문제가 있다. 이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최소한 이 의료에 관해서만은 하루빨리 사회주의적인 체제가 돼야 된다. 사회주의적인 체제면 뭘까요? 지금 우리 건강보험도 어떻게 보면 좀 사회주의적인 체제라고 볼 수 있어요. 뭐죠? 그러니까 완전히 자본주의적인 체제는 의료가 상품이 되는 거죠. 돈을 주고 돈을 더 많이 줄수록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는. 근데 우리 건강보험 체제는 그런 게 아니죠. 네? 국민 누구나 보험료를 내면은 자기가 의료 서비스 필요로 할 때 그때 내는 돈은 그렇게 많지가 않죠. 조금 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자본주의의 상품 논리에서 벗어난 거죠. 공급 방식이 자본주의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 사회가 자본주의 아닌 다른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분명히 했지만 의사였기 때문에 일단 의료 체계부터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래서 1930년대 후반에 굉장히 젊은 나이죠. 30대 이때에 장관을 했습니다. 그때 잠깐 이제 좌파 정부가 들어섰었거든요. 그래서 칠레 사회당 소속으로 우리로 치면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칠레에 굉장히 중요한 정치가가 됐고요. 칠레 사회당, 그러니까 칠레 좌파 정당이 커다란 좌파 정당이 두 개가 있었거든요. 하나가 아니라 하나가 사회당이고 하나가 공산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엔데는 칠레 사회당이라는 당에 속해서 지금 이렇게 중년의 나이가 될 때까지 계속 칠레 하원의원으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정치가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1950년대부터 계속 대통령에 입후보를 했어요. 근데 좌파 정당이 여러 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평소에는 서로 막 경쟁하고 했지만 특히 가장 커다란 좌파 정당이었던 사회당과 공산당이 항상 선거 연합을 맺어갖고 하나의 단일 후보를 만들어서 대통령 선거에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이 사람이 단일 후보로 뽑혔습니다. 1950년대 말부터. 그런 위상을 가지고 있었고요. 지금 이 사진에 보시면 옆에 한 사람이 더 있죠. 이 사람도 대단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문학에 관심 많으시면은 이름을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파블로 네루다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노벨 문학상 받은 바로 그분입니다. 네루다 같은 경우는 공산당 소속이었어요. 네. 사회당보다 더 우리 상식으로 보면 더 세죠. 공산당. 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사회당이 더 급진적이었어요. 칠레에서. 공산당이 더 온건하고. 그거는 뭐 너무 자세하게 들어가면은 얘기가 복잡해집니다만 아무튼 그 1970년 대선을 앞두고 공산당에서는 유명한 시인인 파블로 네루다를 대선 후보로 내세웠고요. 사회당에서는 아엔데를 후보로 내세웠는데 원래는 그래서 경선을 해야 될 거였어요. 근데 네루다가 양보합니다. 아엔데가 해야 된다. 나는 이제 프로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엔데가
전체 그런 진보적인 민심을 대변하는 그런 대통령 후보로 나서야 된다 해서 지금 같이 어깨동무를 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선거연합이 갖춰졌어요. 이름이 인민연합이었습니다. 인민연합. 뭐 민중연합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고. 근데 이 70년에 처음 만들어진 건 아니고 그 전부터 대통령 선거 할 때마다 이제 만들어졌는데 70년에는 딱 이름이 유니다드 포퓰라라고 해서 인민연합이라는 이름으로 결성이 됐고요. 이 당시 이제 인민연합의 여러 모습들을 사진 이제 모아놓은 건데요. 양대 정당은 사회당이랑 공산당이었지만 또 다른 여러 정당들이 있었어요. 가령 바로 이때 직전에 집권하고 있었던 당은 기독교 민주당이라는 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이 완전히 우파는 아니고요. 중도파 정당이었어요. 우리로 치면은 더불어민주당이랑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네, 기독교 민주당. 그래서 이 당이 개혁을 내세웠습니다. 개혁을 내세우면서 하지만 사실은 더 급진적인 개혁을 요구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집권하면은 여기 공산당도 끼어 있고 하기 때문에 미국도 싫어하고 그리고 너무나 갑자기 급격하게 바뀌면 안 좋다. 그래서 우리가 온건 개혁을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요 전에 대선에서 기독교 민주당이 당선이 돼갖고 집권했었습니다. 그 실제 개혁을 펼쳤어요. 개혁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은 구리광산 문제였어요. 제가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칠레 수출의 60%대 소유권을 누가 갖고 있다? 미국 기업이 갖고 있다. 기독교 민주당의 해법은 무엇이었냐면은 그 중에 주식 지분의 51%를 칠레 정부가 갖겠다. 약간 묘하죠. 완전한 국유화도 아니고 하지만 어쨌든 51%니까 표결을 하면 칠레 정부가 이제 원래 소유권 갖고 있었던 미국 기업보다 더 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뭐 당연히 이 좌파 세력은 완전 국유화를 내세웠는데 이제 구도가 이제 보이시죠? 여기는 완전 국유화, 여기는 51% 주식을 정부가 사들인다. 이런 식의 이제 개혁을 했어요. 이런 개혁이 잘 됐을까요? 잘 안 됐을까요? 잘 안 됐습니다. 이게 기득권 세력의 반발도 불러일으키지 않으면서 개혁을 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잘 반영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자체는 굉장히 좋게 들리지만 실제 정책을 펼쳐보니까 이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별로 개혁의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기독교 민주당을 지지했던 민심의 상당수가 실망해갖고 좌경화하게 돼요. 그 기독교 민주당 내 좌파가 탈당을 합니다. 탈당을 해서 마푸라는 또 다른 좌파 정당을 건설을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사회당, 공산당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리고 정당뿐만 아니라 우리로 치면은 민주노총에 해당되는 노동조합 총연맹 이런 데들도 이제 결합을 하고요. 이게 다 모였던 게 인민연합이라는 조직이었습니다. 공약으로 뭘 내세웠느냐?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거는 구리광산 완전 국유화. 지금 이제 51%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게 아니라 100% 칠레 정부가 다 갖는 걸로 하겠다. 그리고 요 실험이 성공적으로 전개가 되면은 다른 기업, 근데 칠레에 많은 좀 기업들이 외국 기업들이 많았어요. 다국적 기업들이 와서 설립한 회사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회사들을 점진적으로 국유화해 나가겠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농지개혁이에요. 우리나라는 해방 후에 정부가 수립되자마자 농지개혁을 했죠. 근데 중남미 국가들은 농지개혁을 못했어요, 대부분. 근대에 들어와서도. 왜 그랬을까요? 네, 지주계급의 힘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이들의 반발을 이렇게 억누르면서 농지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던 거죠. 그래서 요 시점까지도 1970년인데 요 시점까지도 대부분의 농민들이 자기 그 농지가 없었어요. 소작농이죠. 근데 우리 옛날 소작농하고 조금 다르고 여기는 커다란 대농장이 있어서 그 대농장에 소작농 비슷하기도 하고 농업 노동자 비슷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농민들이 와서 일을 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농장을 나눠 갖고 농민들한테 분배하겠다. 이런 농지개혁. 이것도 이제 중요한 문제였고요. 그래서 가령 구리광산 국유화하면은 이제 정부의 수익이 생기게 되죠. 새로운 수익. 예전에는 미국으로 다 빨려 나갔던 수입이 칠레로 돌아오게 돼요. 그러면 그 돈을 갖고 복지를 이제 확대하겠다. 이때 가장 상징적이었던 게 무상급식이었습니다. 칠레의 많은 국민들이 워낙 절대빈곤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막 영양결핍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상급식, 우유 무상급식이 이 당시 아엔데에 지지했던 세력들이 내세운 대표적인 그런 복지 정책이었고요. 노동권 강화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또 다른 중요한 게 이런 거를 해나가면서 국가기구 내의 비민주적인 그런 제도들을 개혁을 하겠다. 근데 어떤 식으로 개혁하냐? 헌법을 개정해서 일괄해갖고 개혁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가장 문제가 됐던 비민주적인 제도가 상원제도였습니다. 상원제도. 상하 양원이 있었는데 상원이 주로 기득권 세력들이 자기한테 유리한 선거제도에 의해서 잔뜩 포진해갖고 하원에서 설령 개혁적인 법안이 통과가 돼도 상원에서 반대해갖고 통과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있어봤자 이제 필요도 없는 그런 상원을 폐지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이런 공약을 내세웠어요. 그래서 70년 대선에 당선이 됐습니다. 36%. 주요 후보가 3명이었어요. 하나는 아엔데였고,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린 기독교 민주당, 직전까지 집권당이었던, 또 다른 당은 기독교 민주당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국민당이라는 그런 당이 있었어요. 세 후보. 그러니까 원래 아엔데의 집권을 막으려면은 기독교 민주당이랑 국민당이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기독교 민주당이 집권해갖고 온건 개혁 정책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그게 또 완전히 그 보수적인 기득권층한테는 또 그게 불만이었어요. 쟤네들 집권해갖고선 막 뭐 개혁한다고 우리들 굉장히 못 살게 굴었다. 그래서 단일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후보가 끝까지 갔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은 득표를 아엔데 후보가 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실은 아엔데는 전에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도 비슷하게 득표를 했었어요. 심지어는 더 많이 득표했을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상대 후보가 단일화가 됐기 때문에 아엔데가 당선이 못 됐었는데 이번에는 끝까지 3명이 가면서 아엔데가 당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당선돼서 좋긴 한데 지금 여기 사진에서도 막 좋아하죠. 좋긴 한데 상당히 불안한 당선이었어요.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결선 투표제가 없기 때문에 이게 이 정도 득표한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뭐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말고 대부분의 나라, 특히 남미 국가들 같은 경우는 결선 투표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때 칠레 같은 경우는 결선 투표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50% 이상 득표한 사람이 쭉 집권하는 거가 상식이었던 그런 것과 비교해서 보면은 지금 대단히 급진적인 개혁 공약을 내걸고 50%에 크게 미달하는 지지율로 당선된 게 사실은 굉장히 불안정한 출발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칠레 헌법에서 룰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룰을 거부해서는 안 되죠. 근데 거부한 사람들이 생겨요. 특히 미국. 이때 1970년에 미국 대통령이 누구였죠? 네, 리처드 닉슨이라는 사람이 1968년 대선 후 당선돼 갖고 이때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닉슨의 그 당시 외교 담당 보좌관이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유명한 키신저, 젊은 시절 키신저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중국과 미국의 수교를 성사시키고 뭐 등등 해서 굉장히 실용주의자로 알려져 있지만 이념적으로 굉장히 강경한 보수파, 반공 보수파예요. 근데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필 백악관에 있을 시점에 아엔데가 딱 당선이 됐기 때문에 백악관에서 바로 나온 얘기가 아엔데 취임을 막아라 였어요. 뒤에도 이제 나오겠지만 이때 닉슨이 굉장히 편집증적인 행동을 했는데 백악관에서 자기가 하는 모든 걸 다 녹음했어요. 네.
그게 나중에 워터게이트 사건 때 다 저기 증거로 채택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한 모든 발언들이 역사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아엔데 당선됐다는 뉴스 들리자마자 왜 당선 못 시키게 막는 거 실패했느냐 막 CIA 혼내면서 아엔데 그럼 취임 못하게 막아라.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취임하기까지 이제 요 인터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간에 무슨 일이라도 벌여서 얘 대통령 되지 못하게 막아라. 이렇게 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CIA가 칠레 내에 이런 좀 음흉한 흑막에서 활동하는 보수 세력이랑 서로 결합이 돼 갖고 한 게 뭐냐면은 당시 칠레에 육군 참모총장이 있었겠죠. 바로 이 사람입니다. 르네 슈나이더라는 이제 당시 육군 참모총장인데 이 사람을 잘 좀 시쳇말로 꼬셔서 아엔데 취임 선서하기 전에 군대가 나서서 예, 이게 노골적으로 쿠데타 일으키면 좀 그런데 참모총장이 나서서 뭐 선거를 다시 하라든지 이 당시에 좋은 제도가 하나 있었어요. 과반을 못 얻은 당선자는 당시 칠레의 대통령 결선 투표가 있지는 않았지만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인준 투표를 거친다라는 헌법 조항이 있었어요. 인준 투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다들 그냥 형식적인 조항으로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그 국민이 1등으로 뽑은 사람을 어떻게 상하 양원 그 회의에서 부결시켜서 이제 선거를 다시 하게 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참모총장이 이제 나서갖고 그렇게 해야 된다. 정치 세력들한테 호소를 하면은 쿠데타 방식이 아니라 칠레 헌법의 합헌적인 방식으로 아엔데가 취임하는 걸 막고 대통령 선거를 다시 실시하도록 만들 수 있다. 이게 이제 시나리오였습니다. 그 전화로 막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안 들어요. 이 사람이 뭐 정치 이념이 좌파고 뭐 절대 그런 건 아니고 정통 군인인데 내가 공산주의에 동의하진 못하지만 우리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라면 막수주의자라도 나는 그 사람 명령을 들어야 된다. 헌법에 따라서. 이렇게 완강하게 거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미국이 그러면은 이 사람을 좀 초대를 해야겠다. 어디 말 잘 들을 만한 으슥한 데로 데려와서 반협박을 하면은 말을 듣겠지. 그러려고 아침에 출근하는데 덮쳤어요. 덮치면은 그냥 이제 별일 없이 어디 저 으슥한 데로 데리고 가서 총장님 이렇게 하십시오.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해갖고 시나리오를 성사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양반이 이제 무장 저항을 한 거예요. 권총을 빼갖고서는 그 괴한들에 대해서 총격을 했어요. 그 총격전이 벌어져서 백주 대낮에 거리에서 돌아가십니다. 자기 집 앞에서. 한나라의 육군 참모총장이 괴한들에 의해서 갑자기 죽은 거예요. 이게 오히려 아엔데 취임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듭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아무리 아엔데에 반대하는 칠레 국민조차도 어떻게 뭐 이런 일이 펼쳐질 수가 있느냐. 일단은 아엔데가 취임하도록 놔둬야 된다. 이게 이제 여론이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헛발질을 한 거죠. 이런 일까지 겪으면서 결국은 취임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단행한 거는 당연히 구리광산 국유화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나게 칠레 입장에선 실질적이면서도 또한 중남미 역사 전체에 얽혀서 굉장히 상징적인 500년의 역사를 뒤집는 그런 조치인 거죠. 칠레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의해서 그 쌓이고 쌓인 수탈의 경제사회 구조를 이제 바꾸겠다라는 거대한 시도에 착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국유화 조치 같은 경우는 워낙 기독교 민주당 때 했던 전례도 있고 칠레 국민들의 지지가 이념의 좌우를 떠나서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반대 세력도 반발을 못했어요. 반발을 못해서 상하 양원에서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습니다. 실제 이제 여기 구리광산에 와서 이제 연설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국유화가 성공적으로 됐습니다. 성공적으로 돼서 1970년부터 71년 사이에 이제 처음으로 여기서 나오는 수익들이 칠레 국내로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 돈을 갖고 아엔데 정부는 이제 개혁 정책을 펼쳐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유 무상급식 같은 그런 조치들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성공하니까 아현대 정부 인기가 올라간 거예요. 그 전까지 좌파, 뭐 사회당, 공산당 이런 당들 절대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상당수가 이제 표를 던지기 시작했어요. 1년 뒤인 1971년에 지방선거가 실시가 됐는데 이때 50%에 조금 못 미치는 0.00% 정도 못 미치는 거의 약 50% 득표를 했습니다. 칠레 국민의 정확하게 절반이. 그리고 대통령 될 때 36%였으니까 거의 한 15% 정도의 새로운 지지자들이 생긴 거죠. 상당히 이제 성공적인 개혁의 가도를 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죠. 근데 바로 이때에 인민연합 내에서는 바로 이때가 지금 승부수를 던질 때다. 지금 국민들이 막 지지하고 탄력 받았을 때 뭐를 해갖고 완전히 기세를 잡아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들이 나오게 됩니다. 뭐를 해야 될까요? 네, 개헌. 헌법 개정을 이제 해서 가령 상원 폐지 같은 것들을 이제 실질적인 내용으로 한 이걸 하게 되면은 완전히 이제 개혁 세력이 기세를 잡게 된다. 그런 거였는데 인민연합 내에서 그게 합의가 못 됐어요. 나중에 가서 이제 아엔데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후회를 합니다. 그때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근데 아무튼 요 기회를 좀 놓쳤고요. 문제는 개혁이 성공을 하니까 반대 세력이 더 광분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칠레 우파 정당들 같은 경우는 속셈이 뭐였냐면 개혁이 잘 안 될 거다. 기독교 민주당도 실패를 하고 저렇게 됐으니까 뭐 하려고 하다가 잘 안 되고 경제 상황도 안 좋아지고 이러면은 결국은 다음번 선거에서 물러나게 돼 있다. 우리 너무 조바심 갖지 말자. 결국은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고 봤는데 지방선거 결과 보니까 너무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 거예요.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다. 저러다가 장기 집권까지도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칠레는 완전히 저 아엔데나 사회당 공산당이 얘기하는 식으로 민주주의를 통한 사회주의로의 길. 당시 칠레 좌파가 내걸었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평화적인 혁명. 이런 게 정말 실현될 수도 있겠다. 그럼 우리 완전히 네.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각성을 하게 됩니다. 지방선거 결과가 너무 좋게 나온 게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문제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닉슨 대통령이죠. 미국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요. 칠레 사람들한테만 맡겨두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진두지휘에서 CIA 같은 기구들이 이제 앞장서 갖고 진두지휘에서 아엔데 정부를 이제 압박을 해야겠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국제 구리 시장에 미국이 갖고 있는 구리 자원을 투매를 합니다. 헐값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미국이 갖고 있는 구리 자원.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것들. 왜 그랬을까요? 여전히 칠레가 구리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2000년대, 2010년대 이제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들 석유 가격에 따라서 이제 나라 경제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랑 거의 뭐 똑같은 상황인데요. 국제 구리 시장에 이렇게 구리를 막 풀어놓으니까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게 되죠. 지금 칠레 아엔데 정부의 가장 커다란 성과가 역사적으로 항상 수탈당했던 그 구리 자원을 칠레 국민들의 것으로 만든 거였는데 이게 이제 유명무실해지는 거죠. 그러면 칠레 경제 지표들은 이제 안 좋아지게 되고, 그럼 당연히 칠레 국민들 사이에서 아엔데 정부 인기가 다시 떨어져 갖고 정권이 교체될 것이다. 이런 보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제 사정은 이제 나빠졌어요, 실제로. 1972년 되면은 칠레 경제가 굉장히 지금 상황이랑 비슷합니다.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말 쓰죠. 한편으로는 물가가 계속 오르는데 또 한편으로는 경제가 침체되는 그런 상황. 칠레도 이제 비슷한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도 아엔데 정부 인기가 그렇게 쉽게 떨어지질 않아요. 이렇게 되니까 1972년 가을에 무리수를 하나 이제 던지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밝혀진 바에 의하면은 이것 역시 미국 CIA가 이제 주도했다는 게 미국 측 의회 청문회 등등을 통해서 이제 밝혀지게 됐는데요. 자본가 파업이 이제 벌어졌다 그러는데 발단은 트럭 운전사 파업이었어요. 1972년 9월쯤에 아엔데 정부가
이 경제 사정이 나빠졌는데 그 중에 한 요인이 뭐냐면은 칠레의 운송 사정이 별로 안 좋아요. 칠레 지도만 보면 알 수 있지만 거대한 산맥에 의해서 그 좁게 이제 그 돼 있는 나라가 남북으로 길게 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칠레가 철도가 이렇게 발전해 있지 못했어요. 철도 투자가 제대로 안 돼 갖고 그 대부분의 물자를 트럭 운송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트럭 운송이 되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물자 수송이 굉장히 나빠질 수도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엔데 정부가 그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국영 트럭 운송회사를 만들겠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뭔가 현대화된 그런 회사를 국영회사로 만들어 갖고 원활하게 운송이 이루어지도록 만들겠다. 근데 그거를 딱 빌미로 잡아서 기존의 민간 트럭 운전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로 치면은 민주노총의 화물연대 조합원 격인데 그들이 속해 있던 조합이 있었어요. 트럭 운전사 조합. 그리고 원래 위원장이 사회당 당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위원장이 매수가 됩니다. CIA와 우파 세력에게 매수가 돼서 이 사람이 이제 조합을 선동해서 국영 트럭 운전 그 수송 회사 설립에 반대하는 파업에 돌입합니다. 1972년 9월에. 그래서 이렇게 한 곳에 트럭들을 다 모아두고 이제 운송을 안 하는 거예요. 당장 트럭 운송이 마비가 되니까 칠레 전체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필수 생필품들이 돌지 않게 돼요. 당연히 서민들이 가장 먼저 힘들어지게 되죠. 요게 장기화됩니다. 한 달 이상 이제 끌게 돼요. 그 10월이 되니까 자본가들이 기득권 세력들이 트럭 운전사 파업에 연대를 선언하고 같이 동조 파업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됐냐면은 회사가 있으면 회사의 경영직, 기술직, 고위 사원들이 출근을 안 하는 거야. 그 사람들 출근 안 하면 당장 생산 라인이 돌지 못하거든요. 노동자들이 아무리 출근해도. 그 회사가 이제 마비가 돼요. 공장이 마비가 되고. 그리고 커다란 병원에서 의사들이 이제 진료를 거부하는 거예요. 진료가 중단이 돼요. 그리고 우리로 치면 마트 같은 커다란 매장들, 여기에는 생필품들이 갑자기 다 없어져요. 나중에 이제 보니까 창고 같은 데 다 쌓아두고 일부러 이제 판매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칠레 경제가 갑자기 마비가 돼 버렸어요. 1972년 10월에. 이 상황은 아무리 인민연합이 여당으로 정부를 장악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들, 뭐 경찰들을 가동시켜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통상적인 정부였으면은 이때 실제 무너질 수도 있었어요. 대통령 사임 그냥 자진 사퇴하고 선거를 다시 실시하는. 원래 그게 이제 미국이 노린 거겠죠. 그런데 자본가 파업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뭐 정부의 역량이 아니라 아엔데 정부를 지지한 민중 세력이 직접 나섰어요. 파업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가령 공장 같은 경우는 첫 일주일 정도는 완전히 공장들이 다 마비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출근한 노동자들이 처음에는 공장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 공장을 움직이려면 자기 공장만 움직여서는 안 되잖아요. 대부분 중간재 생산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공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공장에서 뭔가가 만들어져서 와야 여기서 또 만들어갖고 다른 공장에 보내고, 이거를 경영 기술직 사원들이 이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안 오니까 현장에만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여러 수단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갖고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전체 공장들이 가동될 수 있을 정도로 각 산업의 노동자 대표들의 네트워크가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지나고 나니까 대부분의 공장이 다시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원래 그 경영진이 안 오니까 이 노동자들이 지금 상황에 꼭 필요한 것들을 실제 노동자들이 결정해서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령 스위스 네슬레 아시죠? 네슬레 칠레 공장이 있었거든요. 네슬레에서 가장 많이 만드는 게 뭐죠? 네, 커피, 초콜릿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그 제품들 생산하지 않고 그 생산 라인에서 분유를 이제 대량 생산한 거예요. 지금 당장 분유가 안 돌아갔고 지금
애들이 굶어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분유부터 생산해서 그거를 지금 커다란 상점들도 휴업 상태니까 이걸 직접 배급 형태로, 특히 이제 지역에서는 주부들, 여성들이 직접 나섰어요. 그래서 배급반 같은 걸 만들어 갖고 당장 공장에서 생산되기 시작한 생필품부터 이제 쭉 가장 필요한 사람들한테 배급하기 시작한 거죠. 요렇게 되니까 10월 말쯤 돼서 이제 완전히 경제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가 파업이 무력화된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공장에서는 노동자 자주관리, 자주경영이 이루어졌고 마을에서는 주민 자치가 이루어지면서 정부의 힘이 아니라 제가 풀뿌리 민중권력이라는 표현 썼는데 그야말로 시민들의 힘에 의해서 위기를 해결한 겁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 자본가 파업 끝나고 나서 이제 승리의 기분으로 길에서 이제 아엔데 정부 지지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게 이제 활용이 됐어요. 사이버신이라는. 요거는 잠깐 이제 에피소드 삼아, 근데 흥미로운 사례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이 사람이 스태포드 비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칠레 사람이 아니에요. 영국 사람이고 사이버네틱스라는 지금의 모든 컴퓨터 인터넷 기술의 원조가 되는 그런 현대 학문 체계가 있습니다. 그거를 처음 정초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사이버네틱스 기술, 아직까지 이제 초보적인 컴퓨터 기술이죠.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민중들이 민주주의를 아래로부터 이렇게 만드는 그런 거에 활용해야 된다라는 굉장히 뚜렷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 이때부터 컴퓨터 기술 이런 것들이 지배자들이 사람들을 위로부터 통제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어떻게 보면 SF 소설가들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 그리고 다들 그렇게 비관적인 전망 이런 게 많았거든요. 지금도 많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은 기술을 시민들의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쓸 수 있다라는 굉장히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실제 기술을 구현을 시켜야겠다. 이런 굉장히 강렬한 의지를 갖고 있었는데 칠레 아엔데 정부가 들어섰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자기가 직접 연락을 했어요. 아엔데 정부가 하려고 하는 게 당신들이 사회주의를 주장하지만 소련식의 그런 사회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의 바탕을 둔 사회주의를 한다고 하니까 내가 기술적인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서로 말이 잘 통해갖고 이 사람이 영국에서 칠레로 이제 건너왔습니다. 건너와서 만든 게 바로 이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거 이름을 사이버신이라고 지었어요. 사이버는 요즘 많이 쓰는 그 사이버죠. 그리고 신은 뭐냐면은 시너지의 앞쪽이에요. 그러니까 사이버 기술을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이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이런 건데요. 이게 이제 중앙 통제실 모습인데 칠레의 모든 생산 현장에서 지금 뭐를 얼마나 생산하고 있다 이런 정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정보를 각각의 지점에서 입력을 시키면은 그게 요 통제실에 다 뜨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칠레의 전화 보급도 제대로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게 주식 시장에서 쓰는 건데 제가 지금 갑자기 이름을 잊어버렸네요. 옛날 영화 같은 데 보시면은 주식 시장의 그 주가 같은 것들이 계속 전신기기 같은 거에서 이렇게 막 틱틱틱틱 그 프린팅이 돼 갖고서 길게 나오는 그런 기계들이 있거든요. 대단히 이제 원시적인 팩시밀리 비슷한 그런 건데 그 라인을 활용해 갖고 칠레 각 공장에서 정보를 입력하면은 요 중앙 통제실에 그 정보가 실시간으로 뜨도록, 그리고 중앙 통제실에서만 뜨는 게 아니라 그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곳에서는 이 정보를 다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1971년 요 시점에. 이게 뭘 연상시킵니까? 우리한테 대단히 익숙한 뭐의 원시적인 형태죠. 인터넷이죠. 네, 인터넷. 그러니까 이 당시 아직 컴퓨터, 전화 보급조차도 제대로 안 된 그 상황에서 하지만 지금의 인터넷의 기본 아이디어를 원시적으로 구현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거 이름을 사이버신이라고 지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 풍자화고요. 아엔데가 사이버신 통제실에 이제 와 있는. 요게 자본가 파업 당시에
굉장한 저력을 보여준 겁니다. 각 공장에 경영진이 이제 안 와서 굉장히 중요한 기본 경영 사실을 이제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여러 공장들이 네트워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익숙하지 못한 노동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자기네 공장 정보를 이 네트워크에 입력하고 다른 공장 정보랑 비교하면서 아, 우리가 하루에 이 정도 생산해 갖고 이 공장에다 보내면 되겠구나. 이거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캐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쉽게 전체 생산을 복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사례는 인터넷이라든가 컴퓨터 기술이 자본 혹은 가진 자들을 위해서만 활용되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의 활성화를 위해서 활용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대단히 선구적인 사례. 이런 것들이 바로 칠레에서 전개가 됐었습니다. 이렇게 난국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원래 이제 1973년 봄에 총선이 예정돼 있었거든요. 요때까지도 미국과 칠레의 반아엔데 정당들은 총선에서 자기네들이 압승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비록 자본가 파업은 실패로 끝났지만 워낙 칠레 사회를 흔들어 놨기 때문에 요 혼란에 이제 지친 칠레 민중들이 지방선거 때처럼 투표를 하진 않을 것이다. 오히려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반아엔데로 넘어와서 이때 반아엔데 세력이 노린 거는 탄핵 이제 가능한 선을 넘어서서 우리가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3분의 2 이상 반아엔데 세력이 이제 차지하면은 바로 의회 시작하자마자 뭐 하는 거죠? 아엔데 대통령 탄핵 돌입하면 그냥 끝내버릴 수 있다. 요 보관이었어요. 그리고 자신감이 있었어요. 자신감이 있었다는 얘기는 반대로 인민연합은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그런데 작년 가을에 그 직접 노동 현장과 그런 자기네 살고 있는 마을에서 움직였던 그 민중들이 직접 선거운동에 뛰어듭니다. 당원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분위기가 반아엔데 세력이 바랬던 압도적인 승리 분위기가 아니게 됐어요. 이게 좀 분위기가 이상하다. 실제 까보니까 개표를 해보니까 인민연합이 44% 득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방선거 득표했을 때보다 확실히 줄어들었죠. 하지만 아엔데 대통령 당선됐을 때보다 월등히 높죠. 그러니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아엔데 정부를 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탄핵선을 이제 막아낸 거죠. 탄핵을 저지하게 된 겁니다. 지금 즐거운 표정으로 가고 있죠. 그런데 이게 또 지방선거랑 마찬가지로 반아엔데 세력을, 반개혁 세력을 이제 자극을 한 거예요. 정당한, 공정한 룰로는 안 되겠구나. 바둑을 계속 두고 있는데 어떻게 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마지막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바둑판을 엎어야죠. 네, 바둑판을 엎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그러니까 없는 세력에게 있어도 상당히 위험한 수죠. 네. 자기네들이 특히 미국 같은 경우 민주주의의 수호자라고 이제 내세웠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게임의 룰에서 자기네들이 이기지 못할 것 같으니까 이걸 엎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실제 칠레에서 벌어졌습니다. 1973년 여름부터 이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게 계속 나타나요. 군부 내에서 계속 쿠데타 모의 같은 것들이 적발이 되고요. 그래서 아엔데가 이제 승부수를 띄우기로 합니다. 1973년 가을 9월쯤에 날짜도 정했어요. 9월 11일 날 국민투표 발표를 하겠다. 대통령 신임 국민투표. 그래서 국민들이 아엔데 대통령을 신임을 하면은 그 힘을 갖고 계속 정권을 유지하면서 개혁을 하는 거고요. 또 국민투표 통과 못하면 이제 정정당당하게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승부수를 띄워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요 당시에 육군 참모총장은 이제 피노체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피노체트는 대통령 말을 잘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굳이 명단에서 분류된 거에 따르면은 이미 쿠데타파, 정부 충성파 이렇게 성향이 딱딱 나뉘어져 있었거든요. 이 피노체트란 사람은 정부 충성파로 분류돼 있었어요. 육군 참모총장 피노체트는.
9월 11일이 국민투표를 실시한 날이 아니라 아엔데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국민투표를 회부하겠다라고 발표하는 날. 바로 그날 쿠데타가 벌어집니다. 미국과 이제 반아엔데 세력 입장에서는 아엔데 대통령이 국민투표 선언을 공식화하는 순간, 국민투표 국면이 되는 순간 자기네들이 국민투표에서 아엔데를 몰아내는 거 외에는 다른 카드가 없어지게 돼요. 근데 이제까지 쭉 경험해 온 바에 따르면은 국민투표에서 아엔데가 50%를 조금이라도 넘어서 신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거죠. 그렇게 되면 완전히 손을 쓸 수가 없다. 그 전에 수를 내야겠다. 그 쿠데타에 돌입을 했습니다. 바로 그날 아엔데가 국민투표 라디오에 나와서 국민투표 발표를 하기로 한 바로 그날 새벽에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근데 이 쿠데타의 규모는 정말 거대했어요. 우리 5.16 쿠데타, 뭐 하나회 쿠데타 이런 수준이 아니라 6회 공군이 다 총출동을 했어요. 이게 CIA가 뒤에서 막후 조정을 했기 때문에 칠레 군대 뭐 거의 대부분의 세력이, 물론 쿠데타에 반대한 장군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분들 대부분 며칠 안에 다 돌아가셨습니다. 장군들조차. 그리고 맨 앞에 나선 사람은 지금 여기 그림자로 표현되어 있는데 아까 정부 충성파로 분류됐던 바로 그 피노체트가 실은 아주 은밀하게 쿠데타 주도 세력이랑 연결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9월 11일 날 아침, 이게 칠레의 칠레의 청와대거든요. 모네다 궁이라는 산티아고시 한복판에 있는 대통령 궁이에요. 거기를 막 전투기가 날라와서 폭격을 하고, 그리고 산티아고가 해안이랑 가깝거든요. 항구 도시는 아니지만 해안이랑 가까워요. 근데 해군도 계속해서 포를 쏘고, 육군은 이제 탱크 동원해갖고 포위를 하고. 그러니까 아엔데 대통령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끝까지 이제 저항을 했어요. 지금 여기 기관총 들고 있는데, 이 기관총이 카스트로가 이제 선물한 기관총이었는데, 이걸 들고 끝까지 저항을 하다가 자기를 이제 지키던 경호대를 마지막으로 다 너희들은 살아야 된다고 해서 내보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밝혀진 바에 따르면은 자살이었을 이제 가능성이 높다. 근데 어쨌든 돌아가셨습니다. 이날. 실은 피노체트가 제안을 했었어요. 아엔데한테 쿠데타 일어나고 나서 헬리콥터 한 대 주겠다. 안데스 산맥 넘어가는 것까지는 내가 허용하겠다. 아르헨티나로 망명해라. 근데 아엔데가 받아들이지 않죠. 나 여기서 죽지, 날 뽑아준 국민들이랑 함께 있다가 죽지, 그래서 도망갈 수는 없다. 근데 실제 피노체트는 헬리콥터 뜨는 순간 격추시키는 게 원래 시나리오였어요. 그래서 저 아엔데 비겁하게 국민들 버리고 도망가다가 죽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짜려고 했는데 아엔데가 끝까지 저항하는 바람에 그렇게 못 됐죠. 이 쿠데타로 약 10만 명가량이 이제 실종되거나 시체가 되거나 혹은 외국으로 이제 망명했습니다. 이게 1000만 국민 중에 10만 명이니까 우리로 치면 50만 명가량이 엄청난, 우리 광주보다 훨씬 더 이제 엄청난 일이 벌어졌던 거고요. 이때부터 바로 이제 피노체트거든요. 바로 이제 쿠데타 성공시키고 나서. 그러면서 이제 역사는 칠레의 오래된 이 수탈의 역사를 어떻게 민주주의적으로 바꿀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경험한 아주 안 좋은 체제인 신자유주의가 이제 칠레에서 만들어져서 전 세계로 확산되게 되는, 그리고 그거를 다시 극복하기 위한 칠레 민중의 역사로 이제 바뀌어집니다. 이게 이제 후반부 내용인데요. 5분만 쉬었다가 할까요? 네.